낮에 들은 그 한마디가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이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던 그 말에 대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말은 애초에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콕 집어 깎아내렸던 그 사람, 유난히 당신의 흠만 찾아내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말은 사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듣기 두려워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곱씹으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자신을 의심해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를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 쇼펜하우어가 인간을 들여다본 방식으로 그 말이 왜 당신을 향해 날아왔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 말이 신기하게도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디까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도 마지막에 함께 정리해 볼게요. 먼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냉정하게 짚은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지금 그것이 내게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갈망은 빈자리에서 태어나요.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을 원하고 외로움이 있어야 사람을 원하지요. 그래서 그는 원함의 뿌리에는 늘 결핍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 채워도 만족은 잠깐이고 곧 다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삶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는 인간을 아주 어둡게 봤지만 동시에 정직했어요. 그런데 이 빈자리를 견디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아프지만 그 자리를 스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 빈자리를 마주볼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자기 결핍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것을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겪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서였어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게으르다고 몰아세웠던 사람, 당신을 나댄다고 흉봤던 사람,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못 박았던 사람.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 안에서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을 남에게서 발견하는데 제일 예민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걸 투사라고 불러요. 프로이트가 정리한 개념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여놓고 거기에 화를 내는 마음의 습관이죠. 쇼펜하우어가 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에요. 다만 그는 그보다 앞서 사람들이 남을 괴롭힐 때 진짜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직 괴롭히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붙인 이름표는 당신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을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정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되게 아주 은근한 모양으로 와요. 세 가지 형태가 특히 자주 보입니다. 첫째는 칭찬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방식이에요. 잘했네 하고 웃은 다음 이번엔 운이 좋았지 하고 덧붙이는 말. 축하를 받은 것 같은데 왜인지 기분이 가라앉지요. 둘째는 걱정하는 얼굴로 던지는 방식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하고 묻는 말. 걱정처럼 들리지만 실은 당신의 결정에 금을 그어 놓는 말이에요. 셋째는 농담이라며 웃으며 던지는 방식이에요. 아프게 찌른 다음 웃자고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하고 되돌아오는 말. 이 세 가지에는 같은 구조가 있어요. 말한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들은 사람만 예민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은 오래 남습니다. 반박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혹시 방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대로 떠올랐다면 당신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보다 먼저 표정이 굳던 사람도 떠오르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질투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요. 남의 삶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는 건 자기 삶이 채워지지 않아서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잘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유독 불편해했던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오래 갈망했던 걸 당신이 손에 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지요. 그럼 왜 하필 나였을까? 이유는 슬프지만 단순해요. 첫째로 당신이 가까이 있었고, 둘째로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고, 셋째로 당신이 그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결핍을 밖으로 쏟는 사람은 자기 말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아무 반응 없는 사람에게는 오래 매달리지 않아요. 당신이 표적이 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남의 말을 성실하게 받아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흠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그 사람의 결핍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모든 지적을 결핍 탓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실을 가리켰는지 사람을 가리켰는지 보세요. 어제 그 자료가 빠졌더라는 말은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는 원래 그러네 라는 말은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죠. 앞의 말은 고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뒤의 말은 고칠 여지를 아예 주지 않아요. 도움을 주려는 말은 언제나 앞의 형태를 띱니다. 둘째, 그 말이 당신에게만 오는지 보세요. 아끼는 두세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 내게 그런 면이 있는지. 그 사람만 유독 그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렌즈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 말을 들은 뒤 무엇이 남는지 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위한 말은 아프긴 해도 방향은 남깁니다. 결핍에서 나온 말은 방향 대신 수치심만 남겨요.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만 내가 초라해진다면 그 말은 나를 위해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걸러보면 대부분 선명해집니다. 새겨들을 말은 남기고 그 사람의 빈자리에서 나온 말은 내려놓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따라가면 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는 당신을 깎아내려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방식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아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뿐이지요. 이걸 알면 마음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고 그 자리에 서늘한 이해 같은 게 들어와요. 다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해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팠다는 사실이 당신이 아파도 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해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의 힘을 빼앗아 당신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곁에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나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반복되는지. 한 번은 그 사람의 나쁜 날일 수 있어요. 세 번째부터는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둘째, 한 방향인지.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조심하고 당신만 미안한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에요. 셋째, 말이 닿는지. 그 말이 아팠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온다면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넷째, 만난 뒤 내가 어떤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매번 기운이 빠지고 나 자신이 초라해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근거예요. 이유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가지 중 여러 개가 겹친다면 거리를 두세요. 관계를 끊는 게 부담스럽다면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마음의 거리를 먼저 두는 것도 충분히 유효해요. 그 사람의 말을 창밖의 소리처럼 지나가게 두는 연습이죠. 이건 매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평온은 누구에게도 양보해야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진짜로 쓸모 있어지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빈자리는 그 사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 이루지 못한 것, 끝내 인정받지 못한 노력.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에요.
다만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요즘 내 빈자리가 누군가를 향해 서 있지는 않은가? 누구의 좋은 소식이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은가? 그렇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 그것은 이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안의 어둠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본 이유도 그거였을 거예요. 들여다본 것은 나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 그 말에 오래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은 당신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빈자리를 들고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낸 소리였어요. 그러니 그 말을 당신 안에 계속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들고 있던 그 문장을 오늘 밤은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밤은 그 사람의 빈자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쉬기 위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 말은 이미 지나갔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